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일단 취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응용 수리, 그리고 자료 해석으로 나뉩니다. 취준생 대부분 수능을 친 이후로 수학 공부와 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름의 방향이 다 있고 전략이 다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드릴 것은 응용수리인데, 응용수리는 제가 GSAT 인강이나 NCS 인강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된다고 나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응용수리는 풀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법을 참고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문제를 보고 쓸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 풀이법을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풀이법을 공부하고 숙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릴 주된 내용은 자료 해석에 대한 공부를 말할 건데요. 자료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을 다룰 예정이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네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으로 공부하기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해서 누가 몇 프로다, 몇 배 더 크다 이런 게 아니라 큰 이유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분자 증가율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네, 숫자 구성을 봤을 때 이쪽에 더 큰 수가 모여있네 라고 개념을 이용해서 숫자를 비교하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치 비교하실 때 많이 쓰일 건데 영상에 나오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계산은 끝까지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실 때 이쯤 되면 끝났겠지, 이쯤 되면 괜찮아 라고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요. 계산은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계산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면서 계산을 많이 하시면서 계산력을 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료를 찾고 그래프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실 때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계산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 숫자를 빨리 찾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숫자를 찾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NCS나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많은데요. 빨리 풀기 위해서는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어디에 있고 숫자 간의 비교를 얼마나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그래프를 읽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답지의 해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답지에는 보통 숫자를 계산해서 몇 %니까 컴퓨터가 계산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많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개념을 가지고 숫자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에 있는 어느 쪽이 더 크다 또는 이게 몇 프로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지 똑같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답에 대한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틀리고 맞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특히 자료 해석 문제를 푸실 때 한 문제나 선택지가 5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5개의 선택지가 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같은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마다 물어보는 게 다르고 그 선택지마다 또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지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시고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택지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얘가 증가율을 묻는 건지 아니면은 부분과 전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수치 비교를 하는 건지와 같이 선택지마다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번, 6번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확고해졌다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숫자 읽기 연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글을 읽고 숫자를 찾는 건데 어릴 때부터 우린 숫자를 읽어왔을 때 1만, 억, 조, 경 이 단위로 읽었죠. 4자리씩 끊었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숫자는 1, 1000, 100만, 10억, 조 이 3자리로 끊잖아요. 숫자를 읽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100억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많은 표현 방식으로 100억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표현으로 100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를 계산하실 때에는 깔끔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 깔끔하게 식을 세우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풀면서 하면은 결국에는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효숫자입니다. 유효숫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으로 다루고 모든 강의에서 처음에 다루는
다루는 개념인데요. 숫자 비교와 연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유효숫자죠. 그리고 특히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만 할지 또는 네 번째 자리까지 할지 이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숫자 계산을 정말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 이상까지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두 자리까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네 번째 자리까지 하시는 게 좋고 연산하는 연습까지 하시는 게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효숫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신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이 유효숫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두 자리,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네 자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원칙이 있어서 이 정도의 보기가 촘촘하다면은 세 자리까지 또는 네 자리까지 하고 그게 아니라 대략적인 비교를 할 때에는 두 자리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 자리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보다 작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세 자리까지는 하시는 게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서는 두 자리, 이런 문제에서는 네 자리까지 해야겠더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기준이 바뀐다면 정답률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입니다. 보수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에 대한 보수, 9에 대한 보수가 정말 기본이고 10을 만들 때 1은 9가 보수고 2는 8이 보수죠. 9를 만들 때에는 1은 8이 보수고 2는 7이 보수인데 이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니까 어떤 숫자든 간에 보수와의 관계는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덧셈 뺄셈의 유연화입니다. 97 빼기 38을 했을 때 97 빼기 40 더하기 2, 97 빼기 30 빼기 8, 100 빼기 3 빼기 30 빼기 8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숫자로 나눠서 뺄셈을 그냥 눈으로만 할 수 있게 숫자를 쪼개는 연습도 중요한데 보수의 개념을 알고 잘 쪼개는 연습을 하신다면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와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이 96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한지 계산을 할 때에는 중간에 5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30에서 58이 갈 때는 12가 필요하고 50에서 96에 갈 때는 46이 필요한 것처럼 보수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조금 더 쉽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792에서 1472로 갈 때에는 중간에 1000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208을 더하고 471을 더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조금씩 쪼개서 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시간 단축이나 정확도를 측면에서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분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A는 B분의 C라는 분수가 있을 때 분자는 분수와 비례를 하고요. 분모는 분수와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증가했을 때에는 분수가 증가를 하고 분자가 감소했을 때에는 분수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분모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수가 감소를 하고 분모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수가 증가하는데 분수 비교에서 좀 세밀하게 다룰 거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분수와 분자, 분모에 대한 관계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은 정말 중요하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대2가 2대4, 3대6, 10대20, 111대 222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었을 때 동일하게 된다는 관계가 이제 비례식이잖아요. 이것을 문자로 표현해 보면은 A 대 B는 C 대 D가 되는데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형태에서 AD는 BC라는 거는 어차피 각각의 분모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단계로 갔을 때 이 관계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비례식이 성립할 때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어서 동일하다는 개념까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가 되게 쉽게 되고 비례식이 나왔을 때에는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숙지하고 문제를 접하시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또는 퍼센트 개념이 나왔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곱 번째로 이제 비율인데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분의 비교 대상에 대한 분율이죠.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에는 전체분의 비교 대상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퍼센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10%, 1%, 5%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50%가 되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예로 들자면은 98,765라는 숫자가 있을 때 10%는 9,876.5, 1%는 987.65, 5%는 4,938.2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10%, 1%, 5%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떤 숫자에 32%가 나왔을 때에는 10%를 3번 곱하고 1%를 2번 곱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에는 10%, 1%, 5%가 얼마인지까지 빠르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율을 소수로 표현하는 방식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센트는 100분의 1이잖아요. 237%가 나왔을 때에는 2.37, 70%가 나왔을 때는 0.7, 퍼센트와 소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변환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 중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곱셈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숫자 비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각각의 숫자가 크면은 큰 수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200, 151 곱하기 202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100보다 151이 더 크고 200보다는 201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곱셈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저는 총 3단계를 이용해서 곱셈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릿수 맞추기, 두 번째는 유효숫자를 이용해서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가율을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가율을 정말 좋아합니다. 곱셈 비교든 분수 비교든 증가율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하더라고요. 물론 숫자가 좀 쉽게 나와서 더 빨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가율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건 곧 나오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로 자릿수 맞추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749 곱하기 9와 75 곱하기 91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749 곱하기 9를 74.9 곱하기 9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75 곱하기 91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74.9보다는 75가 더 크고 90보다는 91이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로 유효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을 때에는 3589 곱하기 728, 2981 곱하기 991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유효숫자를 이용해서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나타낸다면은 358.9 곱하기 72.8, 298.1 곱하기 99.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360 곱하기 73, 300 곱하기 100개 숫자를 정리하면은 수치 비교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에서 보면은 제가 직접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증가율을 이용해서 숫자 비교를 한다면은 어느 쪽이 더 큰지까지는 쉽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이용해서 숫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360 곱하기 73과 300 곱하기 100을 증가 비율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증가율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거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에서 360까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73에서 100까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좌항 우항의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300에서 360으로 갈 때에는 60이 증가하는데 300의 10%가 30이기 때문에 60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20%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73에서 100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27만큼 증가를 하는 건데 73의 10%는 7.3이기 때문에 27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30%와 40% 사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3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거는 30% 이상 증가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가하는 걸 보면은 20%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율이 더 크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크다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 비교를 하실 때에는 자릿수를 맞추고요. 유효숫자를 맞춘 다음에 증가율을 보시는 게 어떤 문제든 다 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해 드린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분수 비교를 할 건데요. 분수 비교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해 드리는 개념을 좀 숙지하시고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를 하는데 두려움은 조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수 비교를 할 때 5가지 방법으로 분수 비교를 하는 첫 번째는 자대모소, 두 번째는 그 분수가 몇 %인지 비교를 하고요. 세 번째는 증가율을 봅니다. 네 번째는 교차 곱셈을 해서 숫자 비교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용변법을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단계까지만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유명한 자대모소는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분수 비교를 했을 때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면 아마 경험해 보실 건데 자대모소로 풀리는 문제들이 한 세트의 모의고사당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대모소는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한 분수가 나왔을 때에도 자대모소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대모소가 안 보일 경우에는 몇 프로인지 제가 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분수에서는 분모가 7421이니까 분모의 10%는 742.1이잖아요. 그랬을 때 분자는 10%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수를 봤을 때에는 분모가 2728이니까 10%가 272.8이잖아요. 631은 20%보다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분모의 몇 프로인지만 비교를 해도 분수 비교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증가율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증가율을 비교해보자면은 항상 증가율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더 크면은 그 방향으로 분수가 상승하는 겁니다. 반대로 분자 증가율보다 분모 증가율이 더 컸을 때 그 방향으로 분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 증가율이 크면은 그 방향으로 분수가 증가하는 거고 분모 증가율이 더 크면은 그 방향으로 분수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에서 본다면은 좌항 분자가 우항 분자보다 더 작잖아요. 39 정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10%보다 작은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있는데요. 우항 분모가 좌항 분모보다 더 작은데 거의 4,500 가까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거의 2배보다는 안 되지만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분모 증가율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더 분수가 작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87분의 85 그리고 80분의 70 이 분수를 비교해 보자면은 오른쪽 분수가 분자 분모 모두 작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을 보자면은 분자는 거의 20% 가까이 증가하는 거고 분모는 10%보다는 좀 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는 분자는 20% 증가하는 거고 분모는 10%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 증가율이 더 크잖아요. 그랬을 때 왼쪽 분수가 오른쪽 분수보다 조금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4분의 521, 846분의 617을 비교했을 때에는 왼쪽에 있는 분수의 분자 분모가 다 작잖아요. 분자 증가율을 보면은 96이 증가함으로써 한 15%보다 조금 더 크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모에서는 92가 증가하는데 15%보다 적게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더 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더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로 보자면은 이번에도 왼쪽 분수의 분자 분모가 더 작네요. 분자를 보면은 30이 증가하고요. 분모는 112가 증가하는데 분모 증가율이 10%보다 더 크니까 분모 증가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 분수가 오른쪽이 더 작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나 이거에 대해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분수에서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갔는데 뒤에 설명한 세 가지 분수에서는 다 한쪽 방향으로만 화살표가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자대모소인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숫자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대모소가 아닌 경우에는 좌항이든 우항이든 한쪽의 분자 분모가 다 작습니다. 자대모소가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분수의 증가율을 비교하실 때에는 한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수 비교를 하실 때에는 일단 자대모소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분자가 분모의 몇 %인지 비교를 해보시고 그것까지 뭔가 좀 계산이 복잡하다 하시면은 각각 분자 분모가 몇 프로 증가하는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급차 곱셈이나 용병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나 유튜브에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3단계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분수 비교는 쉽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평균 구하기입니다. 평균 구하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평균이 나온다고 하면은 산술 평균을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산술 평균의 정의를 보면은 전체 데이터의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 예시로 40, 50, 60, 70, 80, 90, 100이라는 것에 평균을 구할 때에는 각각의 수를 다 더하고 7로 나누면 70이 돼서 평균이 됩니다. 이때 이 70이 평균도 되고 중앙값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으니까 개념서를 공부하실 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을 구할 때 무조건 다 더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저는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좀 숙지하셔서 평균을 구할 때 꼭 이 방법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알고 있지만 실제 쓰는 것과 아닌 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평균 문제가 나왔을 때 가평균을 활용해서 한번 좀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설정한 평균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숫자를 내가 임의로 설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어떤 평균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평균을 뭐라 하면은 편하겠다라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제시한 예에서 가평균을 구한다면 70으로 할 수 있겠죠? 70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치에서 더하고 빼는 값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더하거나 뺀 값이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70이 7개가 나오니까 평균이 70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균과 보수를 잘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식까지 숙달을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개념은 아는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기본을 다뤄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10가지만 이용해서도 정말 많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으로 10가지는 꼭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방 영상까지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